안녕하세요. 저는 40 후반을 바라보는 나이에 직장인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 15년간 이어졌던 악연의 마침표를 찍게 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다 보니 그 마침표가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는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긋지긋했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밀려오는 허무함, 여러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지난 15년은 마치 짙은 안개 속을 더듬으며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답답함 속에서 제 발목을 끊임없이 잡아 끌었던 건 바로 시어머니라는 이름의 존재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오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분 같았죠. 자식들조차 자신의 부속품 혹은 자신의 삶을 장식하는 배경 정도로 여기시는 듯 했습니다. 제 남편에게 듣기로는 어머님은 예전부터 그런 기질이 다분하셨다고 했어요. 어린 남매가 아침밥 굶고 학교 가는 날이 허다했답니다. 이유는 아침잠이 많아서 애들 밥 차려주기 귀찮다는 거였죠. 게다가 꾸미는 거 좋아하고 돈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인데 본인한테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고 비싼 거 좋은 거 펑펑 쓰면서도 남편이나 신우에게는 옷도 잘 안 사줘서 다 떨어져 가는 운동화 신고 다니고 옷도 계절감에 안 맞게 입고 다니고 그랬다네요. 어머님은 자기 자신이 너무 중요한 분이고 본인 속으로 낳은 자식들에게조차도 별다른 관심이 없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아버님의 죽음 이후에 이상하게 자식들, 특히 아들에게 집착을 하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님은 제가 결혼해서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머님은 심적으로 힘드셨던 건지 아들인 저희 남편에게 병적으로 의지하고 집착하는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그전에는 자식들에게 관심이 없으셨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집착하는 모습이 생기신 거죠. 사랑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자신의 외로움과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머님은 아버님이 남기신 약간의 유산과 보험금이 있었는데 그걸 본인 취미생활 즐기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데 거의 다 쓰셨다고 했어요. 보통은 자식들한테 많이 쓰실 텐데도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편이나 신우는 학교 다닐 때도 늘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충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보통 엄마가 그러면 자식들이 엄마에 대해서 섭섭함이나 원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 남편과 신우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특이하고 이기적인 분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또 어머님을 몹시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했거든요. 어머님은 습관적으로 힘들다, 내가 제일 불행하다, 괴롭다 그런 하소연을 자식들 붙잡고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 보니 자식들도 그런 어머니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저희 어머님은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자식 결혼에 큰 관심은 없어 보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몹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나중에 아들 결혼할 때 쓰라고 남편에게 돈을 조금 물려주신 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남편도 원래는 그 돈을 결혼 자금에 일부러 쓰려고 했답니다. 집 장만할 때 보태거나 결혼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걸 자기 달라고 조르셨고 결국 남편은 그 돈을 전부 어머님께 드렸대요. 아들 결혼하는데 돈을 좀 보태주시지는 못할 망정 아버님이 남기신 돈마저 당신한테 달라고 하신 거죠.
어머님이 그 돈을 생활비나 필요한 데에 쓰셨으면 저도 상관없는데요. 그 돈으로 어머님이 뭘 하셨는지 아시나요? 굉장히 고가의 모피코트랑 명품 가방을 사셨더라고요. 모피코트 입고 명품 가방 들고 상견례장에 오셨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과시욕이 상당하셨고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재력이 있으신 척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 사정 다 아시는데도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 보고는 내가 다 너를 위해서 이런 것도 일부러 산 거다. 그래야 사돈댁에서도 사이무시 안 해. 다 너를 위해 이런 거야. 그러십니다. 제가 듣기론 좀 황당한데 저희 남편은 또 어머님 말을 고지고대로 이해하고 믿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워낙 특이하신 분이다 보니 저희 친정엄마는 결혼 전부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시어머니 자리가 저런데 괜찮겠느냐고요. 저도 좀 걱정이 없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결혼 초기 10년 정도는 어머님과 큰 마찰 없이 지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본인 인생 즐기기에 바쁘셨고 저희 부부 사는 모습에는 크게 간섭하지 않으셨거든요. 시댁과 저희 집 거리가 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무관심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줄은요. 모든 것은 어머님의 경제사정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님 남긴 유산을 다 까먹고 집 전세금까지 다 까먹고 없어지자 어머님은 갑자기 저희에게 의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신다고 했죠. 그때부터 저와 어머님과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처음에는 슬쩍 떠보셨어요.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합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애들도 아직 손이 많이 가고 저도 곧 다시 직장 찾아보고 일을 시작할 생각이라서요.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 형편이 못 돼요. 대신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필요한 거 없는지 살필게요. 제 거절에 어머님은 겉으로는 수긍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에는 서운함과 배신감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거부라도 한 것처럼요. 그리고 그날 이후 어머님은 가면을 벗었습니다. 본격적인 아주 지긋지긋하고 치졸한 시집살이가 시작된 거죠. 신우에게는 온갖 없는 말을 지어내 저와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네 올케가 늙은 시어미 짐덩어리 취급한다는 식으로요. 단순한 시누이는 그 말에 홀랑 넘어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언니 우리 엄마한테 잘 좀 하세요 라고 따지고 들었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머님 얘기만 듣고 저한테 따져대니 그 일로 저와 시누이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합가는 아니지만 가까이 살게 되면서 어머님의 간섭과 참견은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수시로 저희 집에 드나들며 온갖 트집을 잡으셨죠. 아이고, 반찬이 이게 다냐? 너는 집에 있다는 애가 남편이랑 애들한테는 뭘 해먹이니? 내가 너만 할 땐 말이다. 그러시질 않나 제가 옷 사는 것까지 트집을 잡으셨죠. 어머, 이 옷은 또 언제 샀어? 네 시어미는 철지난 옷 한 벌로 겨울 나는데 너는 팔자 좋게 새 옷 사 입을 돈은 있나 보구나. 그럴 돈 있으면 나한테 용돈이나 좀 더 줄 것이지. 제가 뭘 사든 집안을 어떻게 꾸미든 사사건건 간섭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죠. 은행 심부름, 장보기, 병원 동행은 기본이고 심심하다는 이유로 불러내서 차 태워 드라이브 시켜달라, 카페 가자, 백화점 가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남편에게 하소연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늘 엄마도 외로우셔서 그래. 당신이 좀 이해해줘. 이런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직접 나서서 상황을 정리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회피하고 싶어 했죠. 저는 이 숨막히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열심히 취업 자리를 알아봤고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둘째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마음이 쓰였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제가 먼저 스트레스로 쓰러질 것 같았어요. 다행히 경력을 살려 괜찮은 회사에 다시 취직할 수 있었고 적어도 일하는 시간만큼은 어머님에게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살 것 같았죠. 하지만 주말은 여전히 어머님이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셨습니다. 평일에 저를 괴롭히지 못해 쌓아두었던 불만과 짜증을 주말에 저희 집에 와서 남김없이 쏟아내야 직성이 풀리셨으니까요. 보통 직장인들은 주말을 좋아하겠지만 저는 주말이 오는 것이 두려울 지경이었어요. 어머님과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었지만 어머님은 그럴수록 더욱 집요하게 저희 집에 참견을 하시고 제 삶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이사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어머님과 가까이 살아서 생기는 문제였기에 이사를 가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이들 전학 문제도 있고 남편도 반대하는 바람에 그마저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맘때 어머님은 정말 제 인생을 옥죄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질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시간이 흘렀고 큰애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저는 직장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고 오랜 소원이었던 제 명의의 차도 장만했죠.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산 차는 저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지옥 같은 현실 속 작은 숨구멍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제가 차를 산 것을 알게 된 어머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차를 샀다고? 미쳤구나 네가. 그 돈 있으면 시어미 월세방을 전세로라도 얻어줄 생각을 해야지. 네가 무슨 차가 필요해. 다달이 나가는 할부금이랑 유지비만 해도 얼만데. 라고 하시는데 저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차가 있어야 회사 다니면서 돈을 벌죠. 그래야 어머님 월세도 보태드릴 거 아니에요. 제가 돈 못 벌면 어머님은 어쩌시려고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쏘아붙이니 어머님도 더 이상 말은 못하더군요.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며 전보다 더 집안일을 돕고 저를 챙겨주려고 애썼습니다. 지도 미안한 마음이 컸겠죠. 남편이 그나마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저도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고요. 그렇게 저는 위태로운 균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내 팔자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요, 파국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는요, 그 지긋지긋한 시어머니 아예 안 봅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있었던 지금 생각해도 치 떨리는 그 사건 때문입니다. 작년 겨울 살을 내는 듯한 한파가 몰아쳤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아침 일찍부터 저희 집에 오신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빙판길이라 위험하니 오지 마시라고 저희가 오후에 찾아뵙겠다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막무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 꽁꽁 얼어붙은 길에 멋부린다고 구두를 신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아파트 입구 연석에서 미끄러져 크게 넘어지셨고 결국 119에 실려 병원에 가게 되셨습니다. 팔에 골절이 생겼고 생각보다 심각했죠. 어머님은 나 죽겠다는 엄살과 함께 병원에 오래 입원하고 싶어 하셨고 결국 겨울 내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기로 했습니다. 병원비는 당연히 또 저희 몫이었죠. 신우는 돈 없다고 오빠네가 알아서 하라고 딱 잘랐거든요. 어쨌든 저는 회사 일 때문에 간병은 못했지만
퇴근 후나 주말 후에 꼬박꼬박 병문안을 갖고 어머님을 돌봤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짬나는 대로 시간 날 때마다 어머님을 돌본 건데도 어머님은 그것도 불만이셨죠. 며느리가 있는데 내가 왜 간병인을 써야 하냐? 너 그칼에서 때려치우고 나 간병이나 해라. 어이가 없었지만 꾹 참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야 어머님 병원비도 낼 수 있다고요. 그랬더니 입을 삐죽 내밀고는 대놓고 삐져서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더군요. 저도 그런 어머님의 행동이 너무 힘들고 지쳤지만 그래도 아프신 분이니 이해하자는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다 부질없는 짓이었지만요. 그러다가 회사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에서 1박 2일로 양평에 가게 되었어요. 빠지고 싶은데 상사분들이 그런 회사 행사에 빠지는 걸 몹시 싫어하시는 편이라서 섣불리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사회생활의 일부니까요. 어머님은 어차피 퇴원을 며칠 앞둔 상태였고 거동도 괜찮으셨어요. 저희 남편도 회사 일인데 다녀오려고 등을 떠밀었고요. 그렇게 저는 워크숍을 갔는데 양평에 도착한 날 이런저런 행사로 바쁘다가 뒤늦게 폰을 확인했는데요. 어머님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확 질리면서도 동시에 무슨 일이실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는데 어머님은 받자마자 고성을 지르시는 겁니다. 너 지금 양평이라며? 아픈 시어미 버려두고 놀러 갔니? 너 제정신이야? 당장 튀어와. 오늘 밤에도 오라고. 알았어? 일방적으로 퍼붓고 끊는데 정말 황당했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옆에 동료들도 많고 또 술자리도 있어서 정신이 없다 보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집에 돌아와 어머님 병원에 가려는데 남편이 극구 말리는 거예요. 퇴원이 미뤄졌다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워크숍 간 사이에 어머님이 병원에서 온갖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진짜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피곤함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회사 일로 워크숍 간 건데 이게 이렇게 난리칠 일인가요? 설령 워크숍 아니고 놀러 간 거라고 쳐도 어머님이 입원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동안 제가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면서 어머님을 돌봤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거 고마워하시기는커녕 제 개인적인 생활 하나도 하지 말고 어머님한테 전부 다 맞춰야 되나요? 저도 어머님한테 너무 질리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은 당분간 어머님하고 마주치지 않는 게 좋겠다며 저를 말렸고 저도 그러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머님에게 너무 질리고 학을 떼서 당분간은 별로 안 보고 싶기도 했어요. 어머님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속에서 우라병이 올라올 정도였죠. 저도 어머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아니었기에 당분간은 안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남편이 어머님의 퇴원 수속을 밟아 집에 모셔다 드렸지만 그 후로도 저는 한 달 가까이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죠. 엄마 퇴원했는데 왜 콧배기도 안 비치냐고요. 남편 핑계대고 시어머니 안 보니 편하냐는 비아냥과 함께요. 저는 더 이상 시댁과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얼마 뒤 어머님이 가족 관련해서 급하게 처리할 서류가 있다며 반드시 제가 직접 와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찜찜했지만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어머님 댁에 들어서면서 어머님 저 왔어요 라고 말하며 어머님 앞에 가는 순간 벼랑간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른쪽 뺨이 화끈화끈 아픈 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뺨을 후려친 것이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년,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당장 오라고 했지? 아픈 시어미 내팽개치고 양평 가서 사는 놈들이랑 놀아나니 그렇게 좋더냐? 어? 시어미가 퇴원을 했는데도 얼굴 한 번 안 비쳐?
어머님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서 온갖 말을 제게 퍼부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과 모멸감에 눈물까지 나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저 때리셨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회사에서 워크숍 간 거고 이 사람도 괜찮다고 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병원비, 생활비 저희가 다 해드렸잖아요. 회사 일로 워크숍 간 거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람 뺨까지 때리세요? 제가 기가 막혀 따지고 들자 어머님은 혀를 차며 저를 경멸하듯 쳐다봤습니다. 그때 마침 신우네 부부도 도착했어요. 상황을 파악한 신우이는 역시나 자기 엄마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이러셨겠어요. 언니도 그래요. 엄마가 아프시다는데 어떻게 놀러를 가요? 엄마가 충분히 화내실 만하죠. 내 말이 그 말이다. 저거는 맞아도 싸. 그 위선적인 모습에 저는 눈물이 쏙 들어가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실성한 듯 웃으니 어머님과 신우도 황당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아, 맞아도 싸요? 그러는 아가씨는 아픈 엄마 병원에 두고 인천 가서 회 맛있게 드셨어요? 나는 시어머니지만 아가씨한테는 친엄마잖아요. 친엄마 놔두고 놀러간 아가씨는요. 누가 더 나쁜 년인지 어디 한번 따져볼까요? 저는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신우의 카톡 프로필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여행사진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신우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고 어머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신우이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저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거 예전에 간 거거든요? 웃기지 마세요. 여기 축제 날짜도 적혀 있잖아요. 이 날짜가 딱 어머님 입원해 있을 때 아닌가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라는데 그 순간 저도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어쩌긴요. 맞아도 싸다고 했죠. 저는 참지 않고 신우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갈기고 한 번 더 쳤습니다. 쌍싸다기를 친 거죠. 신우이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고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병문안 안 오고 자리 비운 게 싸닥이면 친자식인 딸은 쌍싸닥이 정도는 맞아야지. 그래야 맞는 거 아니야? 야, 너 미쳤어? 정혜를 왜 때려? 왜요? 맞잖아요. 엄연히 저는 회사 일 간 거고 어머님 딸은 진짜 놀러 간 거예요. 병문안 때 안 오고 놀러 가는 거 맞아도 된다는 게 어머님 논리라면 맞아도 누가 더 맞아야 되는데요? 저게 미쳤나 정말? 언니 나 지금 쳤어요? 쳤다. 어쩔래? 제가 미쳤나 보다. 제가 미쳤어. 어머님하고 살다 보면 멀쩡한 사람도 미쳐요. 어디다가 손을 대요. 저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이 정도면 제 속에서 살이 나올 것 같아요. 제일 미친 사람은 어머님인데 누가 누굴 때리냐고요. 제가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도 경악을 했죠. 그러더니 충격받은 얼굴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신우는 그 와중에 남편더러 새언니 미쳤느냐고 오빠가 한 소리 하라고 난리치고 있고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남편이 그 상황에서 어머님이나 신우 편을 들었으면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이 사람을 왜 때려요? 엄마가 뭔데 이 사람을 때리시냐고요?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야?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 사람이 엄마 병원에 있을 때 틈만 나면 가서 간호하고 도왔는데 그런 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회사 일로 이틀 비었다고 손찌검을 하세요?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그리고 강정혜 너도 똑같아. 새언니가 엄마 성격 맞춘다고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옆에서 뭔데 불난집의 부채질이야. 남편은 처음으로 제 편에 서서 어머님과 신우에게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이 사람이 뭘 잘못해서 다짜고짜 뺨을 때리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선 진짜 해도 너무한다면서 자기도 실망이라면서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어머님은 정혜가 네 와이프한테 맞았는데 네 와이프 역성드냐고 따지셨고
남편은 엄마가 먼저 이 사람한테 손찌검 하지 않았냐며, 솔직히 이 사람이 틀린 말 했느냐며, 이게 맞을 짓이면 정해제도 맞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씩씩거리며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남편과 제 뒤통수에 대고 어머님이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너 지금 나가며 다시는 나볼 생각 마라. 라고요. 솔직히 저 말이 무슨 협박이나 되겠나요. 남편은 알겠다면서 나는 지금의 내 가정이 더 소중하다고. 솔직히 엄마가 언제부터 그렇게 자식들을 챙기고 보듬어 주셨느냐 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이기 때문에 자기도 여태까지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만 보면 엄마는 끝까지 똑같다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기적이고 변한 게 하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에게 막 따지는 모습을 가만 보는데 여태까지는 덮어놓고 자기 엄마니까 그래도 저보고 이해해달라고 하더니 남편도 속으로는 쌓인 게 꽤 됐구나 싶었죠. 어쨌든 남편은 어머님에게 다 쏟아냈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도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은 저에게 자기가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모른 채 한 게 맞다고요. 엄마가 유별나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엄마기에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엄마의 행동이 갈수록 지나친 것 같다는 걸 이제 깨달았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다시는 어머님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자기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애매하게 나왔으면 저는 남편하고의 관계를 정리했을 겁니다. 조금의 미련도 없이요. 하지만 남편이 충분한 사과를 했고 어머님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도 남편에 대한 감정은 풀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약속을 믿고 그 지긋지긋했던 어머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어머님과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고 연락조차 한 적이 없어요. 남편도 거의 시댁으로 가는 발길을 끊었는데 꼭 필요한 연락은 제가 아니라 남편을 통해 이루어졌죠. 신우는 처음에 오빠나 세연이나 너무한다고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신우더러 그러면 엄마의 행동이 옳은 거냐며 정 엄마가 안타까우면 네가 엄마 챙기고 살라고 그랬대요. 신우는 알겠다고 자기라도 엄마 챙기고 살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약속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풀던 그 이기적인 모습들이 어디 가겠나요? 화풀이 대상인 제가 없어지니 신우한테 쏟아냈을 거고 신우도 질릴 대로 질려서 어머님과 대판 싸우고 더 이상 안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자식들이 자기를 버렸네 어쩌네 하나 본데 오죽했으면 가족들도 어머님의 그런 행동과 태도를 진료하고 떠나겠나요? 다 어머님이 자초하신 일이죠. 이제 저는 너무나 평온합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막말에 상처받지 않아도 되고 주말마다 시댁에 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남편도 그 일 이후로는 저를 더 존중해주고 가정적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천륜을 끊을 수 없어 남편은 어머님과 간혹 연락을 하고 또 어머님 문제로 힘들어하긴 하지만 이제 그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오로지 남편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곧 이사를 갈 겁니다. 어머님에게서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기억들로부터 더 멀리 떠나기 위해서요. 그동안 어머님 때문에 참 많이 상처받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고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려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시어머니는 결국 자식들에게조차 외면받는 외로운 노년을 맞이하게 되겠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때로는 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부당함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도 말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죠. 사연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모두 평안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심장에 피멍처럼 새겨진 17년의 결혼 생활과 그 끝에서 맞이한 처절하고도 통쾌했던 반전에 대한 기록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이제 거울 앞에서 희끗해진 머리카락이 많아진 40 중반을 훌쩍 넘긴 여성입니다. 제 곁에는 이제는 훌쩍 커버려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 그리고 한 시어머니의 며느리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았는데요.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은 참 힘들고 명치가 꽉 막힌 듯 답답한 날의 연속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스스로를 희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대가는 참 황당하고도 어이없는 것이었죠. 제 결혼 생활의 어려움 중 하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젊었을 때 사별을 한 뒤 시장바닥에서 장사와 일수를 병행하면서 억척같이 돈을 모으셨고 그 덕에 알토란 같은 시장 상가를 2채나 소유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어머님을 두고 자수성가했다 대단하다고도 하는데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여자 혼자 몸으로 아들 둘을 키워내고 재산까지 일구시고 부지런하고 대단하신 분이고 돈에 대한 감각도 뛰어나신 분인 건 맞아요. 저도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으로서 어머님을 봤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멋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입장에선 또 다르죠. 결혼 생활 동안 제가 겪은 저희 어머님은 돈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자기 중심적인 아집이 그 누구보다 강했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다 질리게 만들 정도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였던 제가 가장 큰 희생양이었던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어머님에게 세상 만물은 오직 돈으로 환산될 때만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늘 돈돈거리셨고 저에게 아끼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게 하셨어요. 저도 그리 사치스럽고 허영심 강한 성격도 아니고 오히려 알뜰한 편인데요. 저희 어머님은 저희 집과 저를 늘 도끼 눈을 뜨고 보셨어요. 쓸데없는 돈 쓰지 말라고 하시고 영수증 검사하시고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느냐며 몇 시간이고 했던 말을 되풀이할 때도 많았죠. 한 번은 제가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는데 그걸 아시고 뒤집어진 적도 있습니다. 니네 친정 부모가 노는 것도 아니고 누구 맘대로 용돈을 주느냐며 생 난리가 났고 그전에도 알게 모르게 친정에 퍼다 준 거 아니냐면서 드자비를 하셨죠. 그때 당시에는 아주버님이 이혼 전이어서 집안에는 형님이 계셨는데요. 형님도 어머님의 지독한 모습에 혀를 두르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어머님 욕을 많이 하셨어요. 어머님 때문에 진짜 질린다고, 저렇게 돈을 절절 매고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거 진짜 신물나고 싫다고요. 사실 저보다는 형님이 더 힘드셨을 겁니다. 어머님은 큰아들인 아주버님을 굉장히 아끼셨습니다. 어머님의 돈이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둘째 아들에게도 쉽사리 가지 않는데 오직 첫째 아들은 예외였으니까요.
어머님은 예전부터 아주버님에게는 온갖 고액 가해며 비싼 학원이며 공부에 무한 지원을 해주셨고, 옷도 아주버님은 백화점에서 산 비싼 브랜드들만 주로 입혔다고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아주버님이 입은 뒤 작아진 옷을 물려받아 주로 입었고, 새 옷은 별로 못 입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아들이지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었던 거죠. 하여튼 아주버님은 그렇게 뒷바라지 해준 결과 한의사라는 번듯한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도 태생이 욕심이 많고 돈에 관한 집착이 많으셨어요. 어머님처럼요. 그래서 한의사라는 직업에 만족 못하고 늘 사업을 하겠다, 주식을 하겠다 등등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았죠. 오히려 병원 운영보다 다른 쪽으로, 특히 사업적으로 해보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쨌든 아주버님은 어머님의 유일한 자랑이자 삶의 낙이기도 했어요. 정작 아주버님은 어머님에게 잘하지도 않는데 어머님은 지독한 짝사랑처럼 큰아들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어쩔 때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아버님 대신해서 첫째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나 싶을 정도로 집착과 사랑이 과할 때도 많았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 죽는 큰아들이기에 그런 아들과 결혼한 형님이 못마땅한 것도 당연했죠. 어머님은 형님에게 막말을 많이 하셨고 그 때문에 어머님과 형님도 많이 부딪혔습니다. 형님도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고 저한테 어머님 험담도 많이 했어요. 형님이 그냥 보면 점잖고 성격 좋으신 분인데 어머님 얘기를 할 때면 당한 게 많은지 눈이 돌아가서 침을 튀기며 욕을 하더라고요. 물론 어머님 역시도 저한테 형님 욕을 많이 하셨고요. 내가 고작 저런 거한테 장가 보내려고 우리 큰아들한테 그렇게 투자한 줄 아냐느니 내 아들 뺏어간 것 같아서 꼴보기 싫어 죽겠다더니 밉다 하니까 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느니 성질도 별로라느니 형님에 대한 험담을 제 앞에서 막 하셨는데 저는 속으로 형님 앞에선 내 욕을 또 이렇게 하시겠구나 싶었죠. 하여튼 그렇게 지내다가 아주버님이 형님 몰래 주식 투자를 실패했고 큰 돈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님 입장에선 날벼락이었고 아주버님이 잘못한 게 맞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본인이 나서서 내 아들 잡을 생각 말라고 더 난리를 쳤고 결국 그 일이 발단이 되어서 형님과 아주버님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은 돌싱이 되었고 형님은 저희 집안에서 떠나시게 된 거죠. 어머님은 그 후로 심심하면 형님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셨습니다. 그년 때문에 내 아들이 이혼남 됐다고요. 엄밀히 말하면 형님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 때문이죠. 라고 하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형님과 아주버님이 이혼 후에도 가끔 형님과 안부 정도는 묻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형님과 제 사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아주버님은 어머님에게 그런 존재였고요. 반면 똑같은 아들이지만 저희 남편은 달랐습니다. 제 남편은 형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감도 희미하고 늘 애정을 갈구하는 둘째 아들이었죠. 어머님은 저희 남편을 볼 때마다 네 형 발 뒤꿈치라도 따라가봐라 라며 대놓고 무시한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보통 엄마가 그렇게 자식을 무시하고 깔보면 엄마랑의 인연을 끊고 싶어 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남편은 그런 어머님의 인정과 애정을 굉장히 갈망했거든요. 어머님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몹시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랑을 듬뿍 받은 아주버님은 어머님에게 무심하고 정없이 굴었고 정작 사랑도 못 받은 저희 남편은 어머님에게 더 잘하려고 하고 효자 행세를 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 방식에는 제가 이용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에게 인정은 받고 싶지만 직접적인 효도는 귀찮으니까
그 모든 효도를 아내인 저에게 넘겨버린 거죠. 남편은 저에게는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성격 알잖아. 엄마 재산 모조리 형한테만 줄까봐 불안해. 당신이 중간에서 잘 좀 해봐. 형수님이야 못해 먹겠다고 진작에 도망가셨지만 그래도 자기는 우리 엄마랑 곧잘 지내잖아. 엄마도 형수님보다는 당신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지금 잘해놔야 나중에 우리도 잘 챙겨주실 거 아니야. 남편은 효도를 마치 하청업체에 맡기듯 저에게 대리 효도를 강요했습니다. 어머님의 비위를 맞추고 온갖 요구를 들어주는 일들을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떠넘긴 거죠. 그래서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갔습니다. 어쩔 때는 남편이 바쁘다면서 저랑 아들만 가라고 한 적도 있어요. 저는 갈 때마다 어머님 반찬도 해드리고 집안일도 하고 와야 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님이 아프면 당연하게 그 간병은 제 몫이 되었죠. 아주버님은 어머님께 받아먹은 것 많으면서도 어머님께 연락조차도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큰아들한테는 조금의 서운한 것도 없으셨고 오히려 저만 닥달하고 자기를 잘 좀 챙기라고 성하셨어요. 제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도 못마땅해 하고 섭섭해하는 것도 많았죠. 그런데 제가 왜 그런 걸 다 참고 살았느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성격이 팔자라던데 제 성격이 그렇게 답답해 먹은 걸 어쩌겠나요? 결혼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렇게 사셨고 저는 평생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며 살았다 보니 결혼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저도 당연히 남편과 어머님에게 불만, 섭섭함 많았지만 그냥 제가 다 견디고 삭혀야 되는 건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큰 소리 나는 것도 싫고 싸우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나 하나만 참으면 가정이 평화롭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뭔가 불만이 있고 화가 나도 그냥 스스로 다스리고 참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감정을 너무 억누르고 살다 보니 나중에는 제 솔직한 감정이 뭔지도 잘 모를 지경이었죠.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선 화끈하게 이혼하신 형님이 참 대단해 보이기도 했어요. 형님은 어머님이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막말을 일삼을 때 참지 않고 따지기도 하셨고 결국 못 살겠다고 이혼 서류 던지고 나가셨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형님은 참 당차고 대단하구나, 멋지다,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고구마 먹은 채로 어머님을 챙겨드리면서 또 저희 아들도 키우고 집안일도 하고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도 하면서 너무 숨가쁘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어머님은 건강에 돈만큼 집착을 하시는 분이었고 늘 짱짱하셨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실 거라곤 짐작도 못했습니다. 막말로 저보다 더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에게 암이 찾아온 겁니다. 게다가 증세가 있음에도 병원비 아깝다고 그냥 계속 버텨서인지 암은 꽤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였습니다. 평소에 어머님이 몸이 안 좋다, 어쩐다 그런 얘기는 종종 하셨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병원에 가보셔라 예약도 해드리겠다고 하면 저한테 너는 돈이 썩어나냐? 그거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좋은 거죠, 어머님. 어머님 연세는 건강검진 매년 해야 돼요. 돈이 얼마짜린데 나는 그런 것들 다 사기꾼 같더라.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아들한테 한약 지어 먹고 침이나 맞는 게 낫다. 내가 병원에다가 돈을 주면 우리 아들한테 주지 다른 놈들한테 뭐 하러 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어머님 알아서 하셔라는 생각으로 더 이상 검진을 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이 어머님에게 암이 생겼고 그 암이 꽤 많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아프신 와중에도 어머님은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병세가 깊어질수록 그 집착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저에게 내가 지금 너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다. 간병 제대로 안 하면 내 재산 꿈도 꾸지 마라. 그러세요. 톡 까놓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또 가족된 마음으로 병간호를 하다가도 어머님이 저렇게 말하시면 정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무슨 제가 돈 얻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너무 빈정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 어머님 돈에 관심 없으니 직접 간병하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저를 달랬습니다. 엄마가 아프셔서 그런 거니 이해해 주라면서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재산 받을 기회니 저한테 끝까지 어머님 곁을 좀 지켜주라 그거죠. 하지만 저는 예민하고 괴팍한 어머님을 간병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원래 괴팍하신 편인데 아프니까 더 예민해지시기도 했고 신세 한탄도 더 많아지셨거든요. 간병 자체의 고단함은 차라리 견딜만 했는데요. 어머님의 부정적인 감정과 원망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더군요.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인간적인 연민조차도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평일에 공부방에서 짧게나마 일도 했었는데 일과 어머님의 간호를 병행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아프신 분이니 도의적으로 마지막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돈이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얼마 남지 않으신 분이니 마지막 가는 길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에게 희생과 고생을 모두 넘긴 남편은 제 앞에서는 고맙다, 당신 덕이다, 수고한다 어째놓고 제 등 뒤에서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배신을 저질렀더라고요. 남편은 그맘때 행동이 부쩍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어머님 간병으로 피곤하고 정신이 없는 틈이었지만 남편의 행동은 눈에 띄게 이상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던 피부 관리에 유독 열을 올린다던가 옷과 머리에 신경을 쓴다던가 안 뿌리던 향수까지 뿌리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도 씻더군요. 원래는 이틀에 한 번 씻을 때도 있었는데요. 게다가 남편의 옷에서 느껴지는 여자 화장품 냄새들. 저는 남편이 내가 바쁜 틈을 타 딴짓을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뒤를 캐고 싶지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아는 언니의 소개로 심부름 센터를 이용하게 되었고 남편의 뒤를 본격적으로 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상간녀 이름은 박미희라는 이름이었고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습니다. 박미희는 이혼을 했고 딸이랑 아들 하나가 있는데 남편이 키운다고 했어요. 박미희는 뒤늦게 미용 일을 배운다고 미용실에서 일을 한다고 했고 빈손으로 이혼을 당했는지 오래된 원룸에서 산다고 했죠. 그 심부름 센터 직원이 하는 말이 박미희가 의도적으로 제 남편을 꼬드기는 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도 돈을 좋아하는 여자기도 하고 아마 전 이혼도 남자 문제 때문에 재산 분할도 못 받고 이혼을 당한 것 같다고 했죠. 박미희는 저희 남편을 타깃으로 잡은 것 같더군요. 저희 남편이 딱 봐도 좀 어리숙하기도 했고요. 또 시어머니 될 사람이 돈 많기로는 동네에서 유명하기도 했으니까 고등학교 동창인 박미희도 잘 알았을 겁니다. 게다가 어머님이 아파서 누워있고 시한부 판정까지 받았으니 아들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을 거잖아요. 어리숙하고 멍청한 제 남편 꼬드겨서 저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하고 어머님 재산을 먹을 요량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물론 그 여자가 작정을 했든 말든 제 남편놈이 제정신이 박힌 인간이었으면 어떤 수작질에도 꿈쩍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약한 성질머리에 지네 엄마 다 받아주고 간병까지 해주는 와이프를 놔두고 조금 찔러댄다고 홀라당 넘어가는 남편놈이 사람 새끼인가요? 남편놈도 그 여자도 둘 다 미친 것 같았죠.
저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그 여자랑 끝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여자에게 제대로 꽂힌 건지 오히려 저보고 이혼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위자료 5천만 원 줄 테니 나가라는데 이거 사람을 바보 천치로 봤나 열받는 겁니다. 제 남편은 어리숙하지도 순진하지도 않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성질 더러운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과 달리 남편은 내성적이고 쭈글쭈글한 성격이라 아내인 저조차도 남편을 그렇게 봤는데요.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다 쓴 부품 버리는 것 마냥 적선하는 것 마냥 5천만 원 줄 테니 이혼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미친놈이구나 싶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17년의 세월을 함께하고 희생해왔던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미희도 거침이 없더라고요. 제 남편을 끊임없이 들쑤셔서 이혼을 종용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계속 이혼을 요구했고 박미희도 아주 대놓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 앞에서 남편과 박미희가 통화를 하길래 그 전화를 뺏었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유부남인 거 알면서 이렇게 껄떡대? 자식도 있다는 년이 이러고 사니? 저는 너무 흥분해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박미희가 한다는 소리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난리예요? 아, 귀 아파. 체원상이나 바꿔요. 네가 내 남편이랑 할 말이 뭔데? 우리 친구인데요? 친구끼리 할 말도 못해요? 지랄을 하네. 너는 친구랑 모텔 드날 두고 뒹굴고 그러냐? 너 그러고 사니? 뭐라는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야, 내가 가만 안 있어. 너랑 최원상 둘 다 위자료 소송 갈 거고 개망신 줄 거야. 그렇게 하세요. 하고 이혼해주세요. 내가 원상이 데리고 살 거니까. 뭐? 저를 살살 약올리는데 오히려 뒷목에 혈압이 쫙 올라오는 건 저였습니다. 남편은 왜 자기 폰을 뺏어가냐고 뺏었고 저는 남편의 귀싸대기를 날렸죠. 남편은 뺨을 맞고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더니 자기는 한 대는 맞아주는데 다시는 어림도 없다면서 으름장을 놓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집에도 잘 안 들어왔어요. 저희 아들이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요. 진짜 미친 거였죠. 저의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은요. 어머님이었습니다. 아무리 냉혹한 시어머니라도 며느리가 아들의 불륜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래도 최소한 아들을 꾸짖거나 저를 동정하는 신용이라도 해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을 찾아갔을 때 저는 경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일 낮에는 일을 해야 돼서 퇴근하고 가는데 퇴근 후 가보니 그 여자가 어머님 옆에 있었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게요. 이 여자가 여기 왜 있어요, 어머님? 어머님 이 여자 누군 줄 아세요? 저는 얼떨떨해서 물어봤는데 그 여자는 시선을 피하고 어머님도 헛기침하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하시더군요. 원상이 친구잖아. 어머니, 이 여자 친구 아니에요. 혜준 아빠랑 바람 피는 여자예요. 바람은 무슨... 병원에서 큰 소리 내지 마라. 라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에 기가 턱 막혔죠. 어머니! 어머님은 시선을 피했고 저는 옆에 서 있는 그 여자를 보는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어머님이 심심하다고 부르셨는데요? 그리고 왜 자꾸 반말이야? 뭐라고? 남의 남편이랑 놀아난 주제에 반말은 듣기 싫어? 하! 그러더니 저희 어머님에게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저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고. 상간녀는 코웃음 치며 가는데 이게 다 뭔 상황인지 어안이 벙벙했죠. 저 여자가 도대체 언제부터 여길 왔단 말인가 싶고요. 저는 넋이나가 어머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저 여자 혜준 아빠랑 바람난 여자예요. 제가 증거도 다 있고요. 그런데 저 여자가 언제부터 여길 드나든 거예요? 어머님은 다 아셨어요? 뭐 자꾸 바람이래. 그냥 친구지. 제가 증거가 다 있다고요. 저 여자가 여길 왜 오냐니까요? 아, 친구 엄마가 누워있으니 말벗 해줄 겸 온 거지. 어머니, 혜준 아빠, 최원상이 바람을... 아우, 시끄러. 머리 아프다. 그만 좀 해라. 왜 나한테 그러니? 내가 뭐 어쩌라고. 너랑 원상이랑 알아서 해결해라. 라면서 저한테 짜증을 내고 모른 체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머님 곁을 지켜드린 건 저잖아요. 형님도 아주버님도 둘째 아들도 다 나 몰라라 할 때 어머님 곁을 한결같이 지킨 건 저잖아요. 어머님이 아무리 정없고 쌀쌀맞은 분이라고 해도 그래도 속으로는 저에게 고마워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 걸 알아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그 모습을 보는데 완전한 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에게 저는 그저 부품이었던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려도 되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바람핀다는 것을 알면 어머님이 먼저 원상이 그 자식이 미쳤느냐 노발대발하고 바람난 그녀는 또 뭐냐고 화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알고 있었고 또 모른 척 뻔뻔하게 저한테도 그 상간녀한테도 간병을 받고 있었어요. 그 순간 완벽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내가 17년 동안 착각 속에 살았구나. 이 인간들에게 나는 가족도 뭣도 아니었구나. 이 인간들은 사람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요. 저는 벙찐 채로 어머님을 가만히 쳐다봤고 어머님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창밖을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제야 어머님이 물을 좀 갖다 달라느니 그런 소리를 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떴습니다. 어머님이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으로 멍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와서 몇 시간이나 멍하게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싸움이 싫고 소란이 싫다는 이유로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형님처럼 이 모든 걸 끝내고 이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이 여보세요 하자마자 눈물이 쏟아졌고 그 모든 얘기를 다 했습니다. 형님도 그 집 식구들은 다 그런 인간들이라며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 줄 테니 상담부터 받으라고 했습니다. 냉정하게 증거 수집한 거 잘 챙기고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내고 끝내야 된다고요. 저는 형님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찾아갔고 상담 후 이혼소송 절차를 밟았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물론 법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재산 분할도 요구했죠. 그런데 남편 쪽에서는 오히려 순순히 제가 요구하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말은 저한테 미안해서 그러네 어쩌네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게 아니라 빨리 저를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 전까지 호적 정리를 할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 분할 및 최고 금액의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17년이라는 길고 긴 결혼 생활이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고 그동안 이용당한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텅 빈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너무 후련하고 개운하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저보고 이용만 당하다가 버려졌다고 불쌍하다고 할지언정 저는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어요. 그 인간들이 못돼 처먹은 인간들일지언정
나는 더 이상 그 인간들 때문에 상처받지 말자고 결심했습니다. 살다 보면 저보다 억울하고 기막힌 일 당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고 제가 겪은 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그렇게 마음을 몇 번이고 다잡았죠. 그리고 마음 정리가 되고 나니 오히려 이혼하고 나서 훨씬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전 시모가 언제까지 병원에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병원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되고 정신 나간 남편놈 얼굴도 안 봐도 되고 그래 이만하면 잘 끝냈다 생각하자. 그렇게 마음 먹고 다시 시작되는 제 인생 살기로 마음 먹은 거죠.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평온한 시간 속에서 저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도 흘러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형님과 연락을 꽤 주고받다가 그 후에 각자 사는 게 바빠서 흐지부지 됐었는데요. 그맘때 형님하고 연락을 오랜만에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 한다는 말이 어머님 아직 안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선 그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을 거라 했는데 어머님은 악착같이 치료받고 버티고 있었고 아직까지 안 돌아가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계속 병간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을 텐데 예상과 달리 1년 넘게 간병을 계속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형님도 건너들으니 그 여자는 어머님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다고 그런다더군요. 어머님의 성격을 저도 잘 알기 때문에 박미 그 여자가 버티긴 힘들겠죠. 그럼에도 재산 때문에 꾸역꾸역 곁을 지키고 알랑방구 끼고 그러나 본데 그 스트레스로 제 전남편에게 화풀이를 엄청 한답니다. 저희 형님이 우연히 제 전남편을 봤는데 박미희가 바가지를 얼마나 긁어대는지 볼이 패일 정도로 살이 빠지고 퀭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그 얘기를 저에게 전해주면서 그 노인네 이대로 10년 정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어머님, 아주 오랫동안 버티면서 어머님 주특기인 며느리 갈구기를 박미희한테도 잘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또 시간은 흘렀고 1년 반 정도 됐을 때 어머님은 결국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황당하게도 저도 부고 문자를 받았는데 당연히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형님이 해주는 얘기에 저는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동서, 도련님, 아니 최현상이랑 박미 어머님 재산 하나도 못 받은 거 알아? 네? 그게 무슨... 와, 진짜 그 노인네 참나 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왜 못 받아요? 혹시 아주버님한테만 다 넘긴 거예요? 애초에 재산이 없었대. 네? 어머님 쓰러지기 전에 내 전남편인 최원준이 병원 확장하니 뭐하니 한다고 어머님한테 돈을 해달라고 했대. 우리 어머님 큰아들만 좋아했잖아. 그래서 그때 최원준한테 가지고 있는 재산 싹 넘겼다는 거야 이미. 네? 진짜 놀랄 노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쓰러지기 전부터 이미 모든 재산을 아주버님에게 넘겼고 재산이 없으셨던 거예요. 시장 상가는 물론 갖고 있던 예금에 원래 살고 있던 집까지도요. 어머님은 그 모든 재산을 원래부터 큰아들한테 주고 싶어 했고 제 전남편도 모르게 싹 증여를 했던 겁니다. 비밀로 하고요. 제 전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어머님한테 끝까지 잘 보이면 나중에 재산 물려줄 거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님은 자기 죽기 전까지 간병 똑바로 하라고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해준 거였고요. 작은 아들을 속인 거죠. 어머님 돌아가시고 전남편과 박미희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남편이 장례식장에서 아주버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다더군요. 박미희도 물려받은 재산만 믿고 1년 반 동안 고약한 전 시모 옆에서 시중 들고 온갖 알랑방구 다 꼈는데 결국 완전히 헛짓거리 한 거고요.
제 전 남편은 그나마 있던 집 저랑 이혼할 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저한테 반 이상 넘겼고 사실상 갖고 있는 것도 얼마 안 됩니다. 최원상과 박미희에게 남은 건 겨우 그거였죠. 박미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울면서 장례식장에서 최원상 머리채 잡았다더라고요. 네 엄마 간병시키려고 자기 속인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최원상도 박미희 머리채 잡고 너 때문에 자기도 이혼당하고 재산도 날렸다면서 난리치더래요. 서로 좋아 죽을 땐 언제고 이제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서로 머리채 잡고 싸우는 사이가 된 거죠. 장례식장 온 사람들 다 욕하고 돌아가신 전 시모에게도 자식 새끼를 참 잘도 키웠다고 손가락질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돈거리고 자기 간병 받으려고 끝까지 거짓말했던 전 시모는 마지막 가는 길 사람들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으며 떠난 거죠. 형제 사이도 파탄나고요. 형님은 고소해 죽겠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전해줬고 저도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더라고요. 17년 동안 개고생한 와이프 홀라당 내다버리고 배신한 남편놈. 17년 동안 곁에 있어준 며느리를 부품 취급하며 외면한 어머님. 존재하지도 않는 콩고물을 기대하며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온갖 가식적인 미소와 아양을 떨었던 상간녀. 그 인간들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남편과 박미희는 이혼을 준비할 것 같다고 하는데 박미희 성격상 자기 간병한 거 돈 내놓으라고 난리칠 것 같기도 하다네요.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잘 해보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긴 시간 동안 희생하며 참고 삭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고 거절할 땐 거절도 확실히 할 줄 아는 게 나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좋은 거구나 많이 깨달았거든요.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저를 많이 살피고 보듬으며 살려고 합니다. 인생이란 때로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인과응보의 법칙을 증명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사연 들어주시는 여러분의 삶에는 눈물보다는 웃음이, 절망보다는 희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